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혁신안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불집힌 신당 창당설 등 당면한 정치 현안 분석합니다. 3부에선 요소수 문제가 재발된 경위와 대책을 살피고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방산 기술과 가상 자산을 탈취한 사건 그 전말을 알아봅니다. 12월 6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일단 상승세가 멈추기는 했다고요? 네, 11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였습니다. 지난 10월에 3.8%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도 사실 좀 체감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청취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뭐 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이번에 농산물 가격이 무려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25%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 마트 가서 저희가 자주 사는 채소, 과일값이 이렇게나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름폭이 줄었다는 거를 체감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25% 농산물값 정말 많이 올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나요? 좀 보면은 특히 사과와 딸기, 감 같은 제철 과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사과는 무려 55%, 딸기는 35%나 올랐습니다. 채소의 경우를 보면 대파가 40%나 올랐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정도 하면은 뭐 장보기가 무섭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물가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 먹기 정말 무서울 지경인데 네. 이런 상황 앞으로 얼마나 계속되는 건가요? 예, 안타깝게도 뭐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거는 특성상 단기간에 좀 떨어지기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연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가격도 모니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농산물가 폭등은 있지만 뭐 전 세계적인 물가 수준과는 비교했을 때 우리 물가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상승폭이 줄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는 있는데요. 진단은 이렇지만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기는 했습니다. 예, 물가를 올리고 내릴 그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네요. 네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이 지원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이번 대책으로 그 일환으로 보완책으로 나온 겁니다. 전세 임대가 뭐냐면 우선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고 만약에 매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서 피해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예외는 있는데요. 이른바 근생빌라,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은 매입 임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근생빌라 피해자도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에게는 인근의 주택을 전세 임대로 정부가 역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대책이 미흡하다. 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네, 뭐 집주인이 뭐 이렇게 정부 대책대로 LH가 재임대하는 거를 만약에 허락을 안 하면 이런 대책이 사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변제금을 돌려받는 액수가 좀 터무니없이 적다는 건데요.
변제금을 돌려받는데 그 상한선이 현재 기준이 아니라 문제의 전세 계약 전후로 생긴 그 주택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 이 시점이라서 변제금이 적거나 못 받는 경우까지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다음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실물 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만으로도 출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카드가 일단 없어도 되니까 당연히 뭐 편리한데요. 휴대전화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앱이나 앱에 설치된 이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사실 그동안 각 은행에서 카드 없이도 현금 입출금이 가능했었는데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서비스는 그 은행 앱을 통해서 그 은행의 ATM에서만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비스는 공동 모바일 현금 카드 앱, 이 공동 모바일 현금 카드 앱이라는 것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한 뒤에 서비스를 하는 17개 어느 은행의 ATM에 가서도 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사용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미리 말씀드린 공동 모바일 현금 카드 앱을 내려받은 뒤에 은행 계좌와 연결을 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QR코드를 이용해서 인출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없어도 되고 앱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ATM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출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좀 단 주의하실 점이 저 같은 사람 저는 좀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는 편인데요. 네. 휴대전화도 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현금 인출이 자유로운 만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다거나 또 앱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좀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편리해진 만큼 분실이나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네, 어제부터 청문회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모처럼 좀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웬일로 좀 국회가 안 싸우고 모처럼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조희대 후보자 이 개인 신상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정책 검증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모처럼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이런 청문회였네요. 네. 그러면 어떤 정책 질의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 여당은 이전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상화의 하나로 법원 내 연구 모임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을 수 있는 걸 해소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특히 연구 모임에 관련해선 법관이 특정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여당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이 재판 지연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겨볼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 질문에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 네. 그다음에 재판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어떤 걸 질문했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때문에 있었던 그 인사청문회 전날, 하루 전날의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좀 물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이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옳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제지를 좀 해주는 게 맞는데 영장이 들어오면 법원이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검찰이 우려를 표해온 압수수색의 사전 신문제 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 동의안이 반드시 가결이 돼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외부 현장 근무자도 아니면서 국민 세금 가지고 방한용품을 사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쌈짓돈 쓰듯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권익위가 제보를 받아서 실태 조사를 한 건데 지자체, 교육청, 공사 등 공공기관 14곳에서 12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권익위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뭐 패딩, 뭐 방한복, 또 신발, 뭐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 켤레에 뭐 2-30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물품들 당연히 사서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써야겠죠. 그런데 현장 업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걸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방한용품 구입이 9개 자치단체에서 860여 차례 무려 6억 4천만 원치였습니다. 네. 불필요한 출장, 외유성 출장을 간 정황도 확인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다녀왔습니까? 네, 지금 뭐 시설 부대비라고 하는 이 명목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직원 16명이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8박 9일의 유럽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 부대비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 외에도 뭐 문구점에서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공무원이 자기 스마트워치 챙겨가는 등의 사례까지도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왔다면은 해당 기관에선 당연히 시정하겠다고 밝혔겠죠? 네, 문제의 공단 공사들 중에서 적발된 철도공단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 부처의 경고를 받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출장 때문에 적발이 된 농어촌 공사는 지자체 발주 사업을 통해 받은 수수료 성격의 사업 관리비로 업무 출장을 다녀왔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 세금 어떻게 쓰는지는 앞으로도 더 꼼꼼히 네. 챙겨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어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던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죠? 네, 정부에서 일단 주목한 계층은 청년층입니다. 청년 정신질환자가 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그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 10년에서 2년 주기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추가로 조현병 또 조울증까지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내 상담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통해서 심리 상담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서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런 대책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네.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청년이 아닌 다른 계층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 네, 전 국민 심리 상담을 100만 명까지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담을 좀 더 가깝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SNS 상담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가족은 정부가 나서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예방에 초점을 두는 이 정책들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도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좀 더 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이 함께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해 봅니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가해자의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나섰죠. 네, 피해 유족들이 저희 직접 그 KBS 취재진 앞에 와서 얼굴을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인 배 씨의 오빠인 그 배진환 씨였는데요. 이 동생이 평소에 영화 일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막 영화 일을 시작한 시점에 한창 설레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동생이 변을 당했다, 날벼락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가 좀 기가 막힌 게 무단 횡단을 하거나 차도 근처에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그냥 그대로 인도에서 걷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배 씨는 뇌사 상태로 석 달을 있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유족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계기가 있었나요? 네, 유족들은 이 가해자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가해자가 합의금 줄 돈이 없다 이러면서 사정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작 7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마약이 취해서 이 차량을 몰았던 가해자 신모 씨 이 사람이 법원에 13번이나 반성문을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좀 알고 엄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취재진 앞에 나섰는데요. 유족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에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당연히 내려져야 한다는 상식을 호소를 했습니다. 가해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치사입니다. 공판은 오늘도 열리는데요. 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무엇보다 유족들이 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빠진 미세먼지 농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국 대부분 어제 남겨진 미세먼지에 더해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대기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밤까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초미세먼지 농도 수도권으로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오후부터 밤까지 곳곳에 한때 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 예보가 있고요. 강원 높은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서 약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렇게 흐린 하늘이 오후부터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은 회복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한파가 길게 숨고르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도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두 자릿수 10도, 강릉, 광주, 부산 각각 14, 15, 16, 제주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많은 지역에 15도 안팎까지도 기온이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에둘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중 금요일이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4.8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출근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 보니까요. 서울 쪽으로 멀리 양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북천안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한 모습인데요. 여기는 양재 부근 1차로에 승용차도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팔곡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안산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과 팔탄 분기점 부근의 지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암사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개각을 두고 여당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채운 도주 개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개각 총평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임기에 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요. 대부분 이 임기 3분의 1 정도 지났을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도 인선을 다시 하고 또 내각도 이렇게 바뀌는 게 상례죠. 그렇게 따지면 기간이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런 개각 필요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총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총선에 대비하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내각에서 활약하시던 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쪽은 이제 총선 쪽을 주로 이제 봤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박긴 장관이 대부분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장관들도 이제 총선을 위해 교체됐다 그래서 이제 도주 개각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박한다면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른 역할을 또 맡기 위해서 개각 대상이 된 분들을 도주했다고 얘기한다면 뭐 뭐든지 다 도주가 되겠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표현한다면 계기 개각이라고 봐야죠. 시점이 그렇게 됐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각 필요성이 당연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채워진 분들 새로 내각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만약에 이게 도주 개각이라면은 그 면면이 굉장히 허술하거나 해야 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능력에 초점을 둔 그런 인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성도 여성이 3분이나 포함되어 있으면서 균형을 상당히 맞춘 개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당의 이 공격은 대단히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 부분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총선에서 역할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교체된 장관 중에 누구를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을 봐야 되겠죠. 원희룡 장관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시고 제주도지사 2번 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그 경선에 2번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뭐 간판이라고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으로 오셔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훨씬 더 비중이 있어 보이는 그런 관심이 많이 가는 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마치 여기로 돌아오는 예고편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그렇게 얘기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반면에 가장 주목받았었는데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이잖아요. 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원장관 케이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원장관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죠. 그래서 원래 하시던 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계속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국민적으로 이분은 정치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그럼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아직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어느 정도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타이밍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6명 장관 후보자들 이제 인사청문회 치르게 되잖아요. 네. 야당이 또 벼르고 있을 텐데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사청문회는 지금 정도의 의석 분포,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뭐 어떤 후보를 내놔도 그렇게 매끄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잘 갔다고 이제 봐지는데 또 이 장관의 경우 좀 다르죠. 그런 상황이어서 야당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네. 어떤 꼬투리를 잡거나 지역적인 상황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청문회는 더 이상 국민들께 환영받지 못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혁신 안건 보고가 미뤄진 경위를 두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질 정도고요. 그리고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혁신위가 음습한 권력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한 건 아닌지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감정 싸움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감정 싸움까지는 아니고요. 네.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보고가 되리라고 봤는데 네. 절차상의 뭐 이유도 있었고 또 여러 안건을 다 합쳐서 보고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오갔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고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는 보고가 될 겁니다. 네. 이것은 그걸로 일단하게 될 거고 박정아 수석의 그 얘기는 일각에서 혹시나 혁신위에서 뭐 지금 지도부 체제를 청산하고 뭐 비대위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당원 투표로 선출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질문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 지도부는 험지 출마 또는 공천 관련 혁신안 같은 거를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면 되니까 즉답할 필요 없다. 따라서 의결할 필요 없다는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프로세스 절차가 어떻다를 떠나서 이게 일반 국민 눈에는 당 지도부가 혁신에 또는 희생에 조금 소극적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걸 불식해줄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할 대상자로 보여지는 분들이 자발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지 최고위에서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안 됩니다. 최고위는 그것을 강제할 권한도 없고요. 또 예를 들어 최고위원들이 일부가 뭐 공관위원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공관위원이나 공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저희 당헌 당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게다가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는 험지 출마하고 누구는 불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의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들이 아마 소송할 거예요. 그것은 헌법상 기본권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 이 차원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에서 계속 이걸 요구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밍도 중요하다. 아직 총선까지 넉 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개인의 선택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부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다만 공관위의 그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방향을 잘 전달하겠다는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오늘 인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나시니까 네. 전향적인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 약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또 여당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 눈으로 보면 어쨌든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겠다고 이제 예. 모셔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갈등을 잔뜩 부각시킨 채 이게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조기 종료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 지도부한테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위가 잘 돼야 당 지도부도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당 전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혁신위가 어떤 당 지도부와 대척점에 있어서 뭐 갈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혁신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3번이나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지도부 입장에서 혁신의 활동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아직 다 맞춰지지 않은 상황을 중간에서 해석하는 거라 보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이 만나시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한다. 다시 한번 그렇죠.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한 길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강승규 수석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혁신위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제 언론에서는 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0월 말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총선 한 5달 반 정도 남은 시점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 저희가 기억나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는 저희 당이 22대 총선 공천 방향으로 굳어진 겁니다. 아무도 이 공천 방향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고 실제 공천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방향대로 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위는 대단히 성공적인 활동을 이미 해왔고 끝날 때까지 그것을 완수할 거다.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출마자 모집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도 끈질기게 접점 찾아보려는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 안에서 활동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밖으로 나가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끝까지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 같이 활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당 제안에 이제 선을 긋는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딩 자체만 보면 그와 동시에 당으로 돌아올 여지도 좀 남겼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든 게 있어요. 보수가 괴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근데 그것이 반윤당이 될 수는 없겠죠. 반윤이라는 것은 가치가 될 수가 없고 네. 그냥 정쟁의 구호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반윤이 될 수 없고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당 창당의 명분이 과연 얼만큼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도 잘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쪽 얘기 좀 해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 홈페이지에 본인을 출당시키자는 청원이 이제 올라온 것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언급하면서 제3지대 언급을 또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창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봐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스타일상 굉장히 신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방금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뭐 출당을 하면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본래 스타일로 보면은 발언의 강도가 너무 세다. 예, 그렇죠. 이 당을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어떤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힌 상태에서 지금 전국을 바라보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는 것도 이제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손학규 전 대표도 민주당의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할 경우에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또 이른바 원로급 이런 올드보이들의 행보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올드보이라는 어떤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당의 상황을 잘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원래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한국 정치사에서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원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뭐 문재인 정권 때 총리 지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단일한 세력을 형성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한 160석 이상 되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4, 50석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의 결단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상대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다. 배제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 필요하다. 이 발언의 의미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살피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을 끌고 안고 가야 한다는 당대표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 그 선거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과연 그러한 의지를 관철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현실에 더 집중하는 행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한 데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드라마 속 학폭 가담자하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응천 의원 말씀이 맞죠. 뭐 상당히 저 후배 의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세게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장 하려고 했다. 그럼 이제 저희 당이어서 저희 당 일당이 된다는 얘기니까 환영할 만한 얘기긴 한데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그게 없는 게 이상민 의원은 그냥 민주당 의원들보다 폭이 넓은 분이에요. 그분 5선인데 재선할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 민주당 지금 남아있는 분들하고 생각과 어떤 이념, 정치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다른 분이니까 또 큰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이상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이슈 중심으로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애들이 집권하면은 못 찍게 하거든요. 뭉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강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22마리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식사를 언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한 반쯤부터는 이제 오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하원 준비해서 3시 반에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죠. 저희가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뭐 변이나 치우면서 뭐 돈 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설득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냥 반려견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하네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하네스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차는 줄.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 산책을 나가면 뭐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한 후에 하네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인천과 경기, 세종,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쪽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인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오후부터 밤까지 흐려진 하늘에 곳곳에 한때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 예보가 있고요. 강원 높은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서 1cm 미만의 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이 맑아지면서 또 미세먼지 농도도 내일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다. 한파가 길게 쉬어가는 한 주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도 평년보다 6, 7도 정도 대부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두 자릿수고요.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 12, 대전 대구 13, 강릉 14, 광주 15, 부산 16도, 제주는 19도까지도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수도권을 뺀다면 15도 안팎까지도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고요. 이번 주 중 모레 금요일이 가장 기온이 높은데 서울이 18도, 제주는 21도까지 오르면서 금요일은 전국이 20도 안팎까지도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토요일도 거의 대부분 온화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이번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당면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지역구에서 많이 바쁘시죠? 스튜디오 네, 안 나오시고 이게 전화 연결하시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스케줄 있으신가 봐요? 예. 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모든 그 현역 의원들이 지역 활동에 열심히 하시고요.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조금 이따 오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일일 수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양해 바라기 바라긴. 그렇군요. 10대 국회부터 경기도 오산에서 내리 5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 비결 뭐라고 스스로 평가하세요? 오산 시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모섬처럼 노예로 모섬처럼 아주 일실컷 부려먹겠다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오산 시민들의 그런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당내 경쟁자들과 이제 경선도 치러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특정 인사가 오산 쪽에 출마할 거라 이제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장미란 문체부 2차관입니다. 네. 역도 영웅 또 인지도가 높은 분이죠. 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장미란 차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부적절할 듯 하고요. 누가 우산에 나올지는 국힘과 용산에 물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산의 안민석을 잡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다는 소문이 몇 개월 전부터 돌았어요. 그리고 실제 몇몇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하태경 의원은 그런 말을 하셨죠. 이제 보수 진영의 공적이 민주당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저를 지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검찰 정권에 맞서는 맨 앞줄에 안민석이 있으니까 안민석을 잡을 자객을 보내려 할 듯해요. 그러나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오산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을 할 것이고요. 오산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더니 제3지대를 이제 거론하면서 신당 창당설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 어제는 강성 지지층이 이 전 대표 출당시키라 이런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이 전 대표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보세요? 본인의 최근의 이제 발언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신당을 만들 채비를 하고 계신 듯해요. 이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전 대표께서는 그 대권의 미련을 버리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길 모색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이제 또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전제돼야지 이낙연 신당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세 가지요?
네. 과연 이낙연 신당이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지지보다는 비판에 직면할 듯 해요.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정권 심판하는 총선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정권 심판을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은 호남에서조차 외면받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이낙연 신당에 참가하는 그러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겠죠. 그런 현역 의원들이 있을까?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명 의원들 누구도 이낙연 신당에 승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 여론 조사에서 존재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사라졌잖아요. 그 신당이 성공하려면은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대권 주자 없이 과연 신당이 가능할까?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조건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자꾸 그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보기 좀 참 안 좋아요. 네. 예. 저는 여쭙고 싶어요.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것이 당의 원로로서 참 보기가 좀 민망해요. 지금은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을 할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와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그런 원로, 당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최근 만났다는 얘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손학규 이런 원로급 정치인들이 뭐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 이럴 경우에는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재명과 싸울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에 이 저항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함께 싸우자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들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국정 난맥을 막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으시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이런 모습에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요. 저는 당의 원로들 그런 분들이 함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강도 높은 발언 이어가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 상대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 발언의 의미 무엇일까요? 저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당의 어른들, 당의 원로들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적 발언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고 통합 메시지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지금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열적인 그러한 행보들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강국히 호소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 창당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 만날 경우에 앙금 털고 관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분이 만나셔야죠. 두 분이 만나시고 그래서 당 화합을 두 분이 도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총선 승리가 최대 과제지 않습니까? 뭉쳐야지 이기죠. 분열해서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총선 때 네. 좀 협력을 해서 한 표라도 더 모아야지 정권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분이 만나셔서 통합의 그런 큰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모임이죠. 비명계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12월 중순 최종 결단 내리겠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이분들이 탈당까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기에는 뚜렷한 리더가 없어요.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기 네 분도 사실은 좀 각각이에요. 그냥 좀 4인 4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좀 지역의 좀 경선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혹시라도 뭐 비명과 반명에 대한 그런 그 불리한 그런 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탈당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장 하려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니까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들 초선 의원들을 학폭 가담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의 이제 탈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 정치 사전에 탈당이라는 건 없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따뜻한 곳으로만 옮겨 다닌다고 하면은 뭐 정치가 국민들에게 더 외면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이제 꼴찌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불신받는 시대에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그것도 유리한 쪽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럽게 비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여론, 그런 정서를 담은 이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지적, 그런 비난, 뭐 그것이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제 광주에서 순회 북콘서트 마지막 일정을 가진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돌 하나는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이후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국 교수가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조 교수의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그럼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 조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정치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걸어왔던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정치하려는 현실 정치 참여하려는 의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이제 선거 제도가 어떻게 여야가 합의할지 그 변수 하나 하고, 또 아마 2월 초로 예정된 본인의 그 2차 재판 선고 결과, 뭐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네. 그 표현 중에 이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네. 돌을 든다는 게 돌을 들어서 무슨 토대를 놓기 위해서 이게 기초를 놓기 위해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던질 수도 있는 건데 후자라고 봐야겠죠. 행동한다는 의미니까. 예, 본인의 그런 의지는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전화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까지 도달한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중도 보수까지 포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국민의힘에선 국회는 범죄자의 방탄 도피처가 아니다라고 역공을 했어요. 송 전 대표 일련 움직임 야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송 대표의 그런 발언에 의외로 공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요. 아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끌어내리냐. 뭐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지금 현재 선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송영길 당을 만들 그런 또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구상은 아마 도루묵이 될 듯하고요. 네. 특히 8일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수사의 결과도 그 내용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선거제 개편 놓고 이제 논란이 있어요. 당 지도부가 선거 때 현실적인 실익을 아무래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병립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이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 당내 일각에선 대선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라 이렇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항상 정치에서 이제 원칙과 현실 사이에 논란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 당 내부에서 아주 팽팽하게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네. 원칙과 현실 사이에 이제 치열한 토론을 이제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치 개혁의 방침을 찍을 때인가 아니면은 정권 심판을 할 때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선거 제도 하에서 즉 이제 뭐 준연동형 이런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선거 전문가들하고 토론해봐도 그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네, 그렇다면 국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아서 총선에 패배한다면은 이후에 다당제나 연합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그런 이제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어느 쪽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길일까, 또 어느 쪽이 이기는 선거를 하는 길일까, 이쪽으로 결론이 모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이제 영입 명단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호는 국민 추천제를 통한 당 외부 인물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새 얼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뭐 지금 이 일을 인재 영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잘 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저는 좀 더 당이 좀 더 일단 더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드한 이미지하고 영한 이미지가 네. 과거에는 민주당이 젊은 이미지였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이후에 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젊은 정치인들,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정치인으로 좀 과감한 수요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에 최근 이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했는데 이제 본인이 수원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험지, 좀 희생 이런 그 용어를 쓰면서 가겠다고 했는데 이 경기도 터줏대감으로서 이수정 교수가 수원에 출마하러 오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산하고 수원하고 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아는 수원의 광교는 국힘이 흠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저희들이 이제 선거에서 이겼는데 광교는 아마 경기도에서 뭐 아파트 가격도 거의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고요. 즉 말하자면은 그 보수 층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곳을 뭐 흠지니까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뭐 그 선택이야 본인의 이제 자유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 누구라도 이번 총선의 성격은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유권자들께서 뭐 정권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 답답하고 이 현실 불만을 표출할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사회자께서는 서울의 봄을 보셨습니까? 영화요? 아직 안 봤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이게 연말 극장가에서 서울의 봄이 흥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서울의 봄에 윤석열 정부를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에 소름을 끼친다는 그런 이제 평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두강의 하나의 만행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특수부 검찰이 오버되고요. 전두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적 제거와 제19 감싸기에 사용한 1979년 겨울과 2023년의 겨울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관객들의 평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 영화가 아닌 현실과 오버랩되는 기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개각에서도 저는 뭐 그걸 느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서울의 봄을 네. 꼭 한번 관람하여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선거운동 때 딥페이크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네. 먼저 딥페이크 뭔가요? 이게 딥러닝하고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학습시켜가지고 그 사람처럼 보이게 나오는 그런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음란물에 많이 쓰였어요. 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영화에서 사용이 많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의 어린 시절 얼굴을 그대로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화 아이리시맨 이거 보면은 70대 후반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랑 뭐 알파치노가 나오는데 본인의 그 젊은 시절을 직접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만 딥페이크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뭐 방송사 드라마였는데 이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94년 KBS 1TV 전국 노래자랑 그 제주도 편을 그대로 복원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대선 때 사용됐었죠? 네,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AI 윤석열, AI 이재명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국민의힘이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2021년 12월에 도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먼저 그 AI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얘기를 하고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재밌는 답변 같은 것들을 내놓습니다. 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약간 농담 같은 얘기들을 좀 했고요. 뭐 AI 이재명도 2022년 2월에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 기술을 못 쓰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여야가 좀 오랜만에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는 남아 있는 건데 일단은 양쪽의 뜻이 같기 때문에 본회의도 통과가 될 거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뭘 정했느냐면은요. 선거 90일 전부터는 이 딥페이크 영상을 아예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1일부터는 이거 못 쓴다라는 겁니다.
됩니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럼 이제 선거가 90일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는 쓸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허용이 돼요. 근데 대신에 영상에다가 이거는 가상의 정보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AI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광고 받는 경우에는 위에 또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AI 이 영상을 대신에 사용을 할 때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요. 네.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면은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막기로 한 게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네. 선거에서 악용된 사례가 꽤 있었나요? 이제 외국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고 해외에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2020년 미국 대선이었는데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이제 하는 중에 유세하는 주에서 이 주가 어딘지 헷갈려하는 오인하는 그런 영상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대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고 기억력 온전하지 않다 이런 거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짜 영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좀 무서웠던 거는 이 영상이 만들어진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110만 뷰를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시작할 때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태 내각의 대표자로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것도 이제 딥페이크 영상인데 이제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영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가짜 사진들 활용한 온라인 게시물들도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가짜 사진이 확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은 가짜 광고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이크 북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설명에다가 저는 김종인이다. 3대 경제수석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권유하는 뭐 성공률 80%를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광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제 모니터링 네, 한다고 연말까지 해요. 모니터링 강화하고 이제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오늘의 뉴스를 계기로 그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박대기 기자의 업무 변경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 수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올지 오늘은 중국 요소 수급 문제 관련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정호 기자, 이번에도 중국에서 요소 수입이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1월 말에 그러니까 그 샘플 검사까지 다 마친 이제 그 물량이 통관을 못한 게 이제 알려지면서 저희 쪽에 이제 정부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정부가 해결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중국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계속 이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요소수라는 거는 이미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암모니아 수죠. 그리고 이제 차량용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게 연료는 아니지만 이게 바닥이 나면 아예 장치가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운행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디젤 차는 거의 대부분 화물 트럭, 그러니까 화물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2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일단 차량용 요소를 막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저희 이제 화물 운송이 막히면 물류가 막히고 그리고 저희 뭐 개인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이게 국방이나 응급 차량까지 갔을 때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비중은 그래도 낮지만 상업용이라든지 뭐 비료용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요소수 수입 막히면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요소가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일단은 비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부터 유럽에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요소수를 넣으면은 배기가스가 이제 조금 그 뭐 이제 온실가스가 좀 죄송합니다. 저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인도에서 지금 요소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쪽의 통계를 보면은 뭐 9월 쪽 뭐 이런 통계인데 한 80% 정도 요소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니 이거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전 세계의 요소 생산의 한 80에서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비상인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도 수입에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중국 이제 내부에서 전문가가 예측을 한 건데 일단 지금 저희 업계 쪽에는 11월엔 무조건 막힐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정말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자체도 이제 겨울철에는 비료 생산을 일단 많이 해놔야 되고 그리고 내년 봄에 농번기 때 농사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까지 당연 수출이 막힐 거다. 자기들 이제 그 수급 자체를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1분기 수출 그러니까 뭐 수입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 관련 업체 한 10곳 정도가 이제 성명서처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예 내년 수출 물량을 90만 톤 정도로 우리가 제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90만 톤이라고 하면 그래도 양이 뭐 적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만 봐도 중국에서 수출된 물량이 330만 톤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 물량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 물량을 우리가 수출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내년 1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년 정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풀리지 않으면 이게 장기화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을 빨리 내놔라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중국 정부가 명확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게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실제 중국의 물량이 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를 해줘가지고 본인의 우호적인 국가한테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이게 중국이 정치적 의도를 먼저 내세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중국 쪽 그 기사를 보면은 이 설비 요소를 만드는 설비 공장 12곳이 지금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거를 수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불화수소 우리나라 이제 무역 보복한다면서 했을 때도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한 사흘이면 되던 거를 막 반년씩 걸리게 했던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럼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이거를 정치적 의도를 내세워서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길들이기 차원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좀 더 그렇다.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2년 전에도 이제 요소수 사태가 있었어요. 2021년에 뭐 공포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을 더듬어서 김진일 에디터께서 좀 짚어주시죠. 이게 전 세계가 진짜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때 중국하고 호주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 자유민주화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 호주가 굉장히 조금 좀 비판하는 성명도 내고 그리고 이제 쿼드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 서로 이제 막 그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호주의 이제 석탄이었거든요. 근데 석탄을 이제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석탄에서 이 원료가 나와요. 요소, 그러니까 암모니아, 정확하게는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면 요소가 되는 건데 이 암모니아를 이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고 그거의 유탄을 이제 한국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탄 생산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너희 많이 배출하면 되느냐 이제 전 세계에서 그런 비난이 오니까 시진핑이 우리 그러면 석탄 줄이겠다라고 해서 생산까지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란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한국의 그때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한 71%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요소가 중국산 요소의 한국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디젤차 한국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저도 디젤차를 이제 운전도 하고 있는데 한 번 넣으면은 차 운행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차 운행이 멈춰버립니다. 지금 새로 나온 디젤차들은 아예 요소가 없으면은 운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조금 풀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에선 이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황 기자, 정부가 뭐 어떤 특별한 대책 내놨습니까?
사실 뭐 2년 전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2년 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수출 제한을 공식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제 뭔가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대책을 이제 좀 급박하게 3일날 또 회의하고 또 연달아 또 4일날 회의하고 다양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일단은 이제 물량이 딸리게 생겼으니까 당장 이제 어떻게 공공 물량 비축을 할 건지 조달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서 좀 공공 물량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업계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2021년 그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좀 대기업들은 그래도 수입선을 나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보 물량을 일단 이제 늘리는 데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실 뭐 중국 정부가 개입한 건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관세청인 이제 그 회관 총서에서 그렇게 통관 절차를 이제 묶어버린 이 상황은 중국 정부가 사실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읽히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뭐 협의체 아니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021년 저희가 공포를 느꼈던 게 이제 사재기라든지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떻게 요소수가 없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공포를 느끼면서 뭐 지금 벌써 이제 일부 주유소에서는 뭐 물량도 제한하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재기 이런 거 막는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오전 이제 오전이 좀 있으면이죠. 오전 9시 반 정도 이제 기재부 주재로 TF 또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비축 물량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업들이 중국이 아니라 이제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사우디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올 때 물류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좀 그래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방안이 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아까 중국 편중 얘기하셨는데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요소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에는 71%, 지난해 67%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0%대로 치솟았어요. 이렇게 원자재 공급이 한 곳으로 치중돼 있으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중국계 품질이 좋고요. 중국계 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급망 다변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거를 감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소를 비싼 거를 쓰고 그러니까 대충 한 20%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비싼 거를 그러면 쓰면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에 주로 쓰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뭐 이를테면 물가에 덜 영향을 주지만은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뭐 공장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모든 물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입선 다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 하나는 그 국가와의 관계를 좋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언제든지 나빠졌을 때는 대체로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확보해 두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그 부분을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을 좀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국가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는 건데 좀 수입 비중 늘릴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되는 나라. 그러니까 가급적인 비용이 좀 덜 들면 더 좋겠죠.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뭐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베트남, 일본 정말 뭐 다양하게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최대한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그냥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해서 경쟁사보다 비싼 걸 알면서도 다른 나라를 굳이 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은 이미 물류비 자체가 이제 싸게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가격 면에서 계속 기업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다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그 직후에는 떨어졌다가 결국 다시 올라간 건 뭔가 이제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문제 이걸 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무역업회가 이제 그 국민의힘 한문경 의원한테 이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 분류 코드 기준 이제 수입품 12,586개 중에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한 국가 의존도가 80%가 넘는 거니까 사실상 그 국가가 중단하면 수출을 중단하면 타격을 받는 이런 건데 그럼 이게 어느 나라에 편중돼 있느냐 물으면은 중국이 1,850개로 전체의 47%고요. 그리고 미국이 503개, 일본이 438개예요. 그러니까 중미일 이 나라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미일하고 잘 지내야 돼요. 특히 중국하고는 이 지금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80%에 해당되는 거에 절반.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런 거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지고 값싸게 품질 좋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를 뭐 당연히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껄끄러운 게 이게 조금 맞는 방향이냐. 그러니까 뭐 정말 어려운 주문이긴 해요. 다 잘 지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조금 중국하고는 조금 어떤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중국이 이제 흑연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흑연이 2차 전지 핵심 소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앞서 8월부터 뭐 게르마늄 이런 것도 통제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쪽에 의존도가 안 높으니까 반응을 크게 안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자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원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 또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협력 관계로도 유지하지만 또 단순히 호의에 기댈 수는 없으니까 좀 전략적 또 제도적 또 법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해서 저희도 이제 좀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종의 이제 보험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요 자원을 수출입하는 나라들과의 관계 평소 때 잘 다져놓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황정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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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소홀한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돌발 상황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 2차로가 막힌 상황이라 뒤쪽 정체가 심한 모습이고요. 쭉 더 가서는 신월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볼게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평택 진출로 오늘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는 국도에 사고는 작업 영향입니다. 2km 구간에서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제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우리 방산 기술을 빼가고 랜섬웨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해킹한 방산 기술 자료 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보도에 의하면 뭐 일단 방산 기술자 1.2 테라바이트 정도 기술 자료를 빼갔다고 하고요. 네. 특히 요즘에 이제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찰위성들 많이 쏘잖아요. 네네. 네, 정찰위성 관련해서 이제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레이저 무기인데 그 레이저 무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빼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고요. 그게 중요성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레이저 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이버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세대의 어떤 새로운 무기들이고요. 네, 우리나 뭐 북한이나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우주 쪽 그리고 사이버 쪽 이런 쪽에서 서로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은 각국이 뭐 AI,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네. 이 방산 기술을 탈취한 것 외에도 랜섬웨어를 사용해서 가상화폐도 탈취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은 사실은 최근에는 뭐 이번처럼 방산 기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중요 국가 안보적인 안보 관련된 정보도 빼가지만 주로 뭐 미국과의 어떤 미국에서 굉장히 최근에도 발표한 것처럼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그런 곳을 갖다 해킹하고 또한 일반 기업들을 암호화시켜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빼가는 랜섬웨어 이런 걸로 약 20억 달러 이상 돈을 갖다 벌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기술을 빼갈 뿐만 아니라 악랄하게 또 시스템을 암호화시켜서 이거 풀어주는 대가로 4억 7천만 원을 빼갔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번 해킹에 어떤 방법을 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뭐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그 기술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시스템의 원래 본질적인 어떤 보안 취약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패치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위 사회공학적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내부 사람의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걸 탈취해가지고 그 권한을 갖다 이용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침투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해킹이 이제 북한 소행이었다. 이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나요? 이제 대개 이제 범인을 특정할 때는 뭐 동기라든지 수법이라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이번 같이 이제 북한은 뭐 정치적 목적 아니면 되게 이제 요즘에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려고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겟이 일단 방산 기술이라고 하는 민감한 기술이고요. 네. 또 돈을 빼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보면 왜 안다리 아이디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해커로. 예, 이 해커들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 원어치의 어떤 비트코인을 뽑아가서 그것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서 결국은 자금 세탁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북한 해커들이 핵 개발 자금을 위해서 해킹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한미 공조하에 북한 해커 조직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 있지 않습니까? 네. 지갑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안다리엘이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전 가상화폐 지갑 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안다리엘 짓이구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해킹을 한 안다리엔 외에도 김숙희, 라자루스 등 유명한 북한 해킹 조직이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뭐 CIA가 재작년인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력, 즉 해킹 실력 탑 5를 꼽으라 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외에 이스라엘, 북한 그래서 세계에서 5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국제 해킹 대회 수상자를 보니까 북한 젊은 세대들이 거의 휩쓸고 있는 그런 양상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역점 사업으로 북한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사실 KBS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 저도 조금 참여했었는데요. 제작에.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거기 프로에 이제 탈북 인사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매년 100명의 어떤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그 사이버 해킹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뽑히면 당장 평양에 45평 아파트를 준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해커와 기술자 그리고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가진 사람 이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맨날 사이버와 핵은 나의 양대 복음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국가에서 대우도 해주고 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게 만드니까 이공계에 있던 최고 인재들이 사이버로 몰려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북한 외화벌이 수단 보면은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노동자를 해외 파견해서 북한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외 회사 차려서 이제 밀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이제 과거에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이제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얼마 전에 백악관에 앤 누보거 그 부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해서 벌어들인 돈만 작년에 16억 5천만 불 밝혀진 것만 16억 5천만 불인데요. 네. 그거는 북한 노동자 40만 명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고요. 그 외에 이제 랜섬웨어로 또 벌어들이는 돈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해킹을 통한 이런 가상화폐 탈취 그리고 랜섬웨어를 위한 탈취 이것이 엄청난 외화벌이 수단이죠. 그렇죠. 그 미 국무부는 이게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흘러 들어간다고 이 돈이 그렇게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과 같은 해킹 피해 막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북한보다 우리 더 실력이 좋은 해커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얼마 전에 법원도 해킹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해킹이 이루어지고 기업들 상대로 이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통합 어떤 사이버 보안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하루빨리 사이버 안보법 이것이 통과되고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땅굴에 해수를 쏟아부어서 하마스를 소탕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땅굴을 침수시켜 지하에 숨어있던 하마스 대원들을 지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마스 대원들과 민간인들이 섞여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등에 대한 공습으로 이미 막대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땅굴 침수 작전은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 달성과 민간인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